기증인 김옥남, 공동명의 김도윤. 서약서에 펜 끝이 닿는 순간 박물관 홀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자에서 꺼낸 조선의 부채와 쪽본. 그것은 내 유품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이었습니다. 장기 기탁이냐는 제안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소유는 한국, 전시는 모두. 오늘 한 노인의 서약과 한 손자의 음악이 귀환의 길을 엽니다. 아리랑이 끝났을 때 그들은 박수를 택했고 유물은 돌아갈 자리를 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소중한 인연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의 빛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옥남은 낡은 장롱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오래된 나무 상자 위에 머물러 있었다. 상자는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표면에 난 작은 흠집들이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옥남은 천천히 상자의 잠금쇠를 풀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목재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할머니의 손, 어머니의 웃음, 그리고 남편의 체온까지. 상자 안에는 누런 비단 보자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때는 선명했을 색이 이제는 발에 있었다. 옥남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천의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부드러우면서도 세월의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서 부채와 쪽본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채는 접힌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대나무살 사이로 한지의 결이 보였다. 쪽본은 작은 책처럼 묶여 있었다. 종이는 얇고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옥남의 눈길이 부채 위에 머물렀다. 그때 접힌 부채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빠져나왔다. 그녀는 메모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필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돌아가자. 옥남은 그 글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 생생했다. 돌아가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을까? 그녀는 부채를 슬쩍 펼쳤다. 부채살이 벌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한지 위에 그려진 그림이 드러났다. 산수화였다. 아득한 산과 흐르는 물,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작은 사람의 형상. 그림은 세월에 바랬지만 붓의 기운만큼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종이의 숨결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바람이 부채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 바람은 과거의 어느 날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젊은 날의 웃음,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남편과 함께 걷던 골목길의 풍경까지. 바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비구름이 지나갔다. 햇빛이 순간적으로 끊겼다. 방 안이 잠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빛의 변화가 옥남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옥남은 부채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저장해둔 기사를 찾고 있었다. 박물관 관련 뉴스였다.
리버사이드 박물관에서 한국 유물의 귀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를 읽으며 옥남은 중얼거렸다. 이게 거기와 같은 맥락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남편이 남긴 메모, 그 세 글자의 의미가 이제야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돌아가자. 그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었다. 제자리로,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다. 손자 지호였다. 그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배낭을 어깨에 맨 채로 방문 앞에 섰다. 할머니, 뭐 보세요? 지호의 목소리는 밝았다. 옥남은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옥남은 펼쳐진 부채를 가리켰다. 지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상자 옆에 앉았다. 이거 할아버지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이야. 지호는 부채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부채 위의 산수화를 따라 움직였다. 젊은 세대인 그에게도 이 오래된 물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옥남은 메모를 지호에게 건넸다. 지호는 그 세 글자를 읽었다. 돌아가자. 그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거기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우리가 보낼까요? 지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옥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부채를 쓰다듬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창밖에서는 햇빛이 다시 쏟아지고 있었다. 오후의 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지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며 청백색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며칠 동안 박물관 웹사이트를 뒤지며 정보를 모았다. 기증 절차, 필요 서류, 연락 방법까지 모든 것이 영어로 되어 있었다. 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옥남은 창가에 앉아 부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이 오후의 햇살 속에서 고요했다. 할머니, 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옥남이 고개를 들었다. 영어 메일보다 한글 편지가 먼저예요. 지호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하얀 종이가 책상 위에 놓였다. 옥남은 천천히 일어나 지호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펜을 집어들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공중에 머물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까? 수십 년을 품고 있던 물건을 보내는 일이었다.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작은 역사의 귀환이었다. 옥남은 천천히 첫 줄을 적기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소유는 나에게 있었지만 문장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옥남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이어갔다. 의미는 모두의 것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옥남의 손이 다시 한번 떨렸다. 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손등에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쥔 펜은 흔들림 없이 글자를 완성해 나갔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옥남은 화려한 수사보다 진심을 담으려 했다. 남편과 함께 이 물건을 지켜온 이야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까지.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옥남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호는 조용히 편지를 집어 읽었다. 할머니의 글씨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각각의 획이 단단했다. 좋은 글이에요, 할머니. 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옥남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지호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그는 방문화원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갔다. 기증 서약서 양식이 화면에 떴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호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할머니, 이 서식을 참고해서 초안을 써볼게요.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자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안을 채웠다. 옥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 움직이는 구름처럼 이 물건들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이었다. 옥남은 그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다. 지호는 서약서 초안을 완성했다. 기증인의 이름, 유물의 목록, 기증 사유까지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채워졌다. 그는 프린터를 켰다. 기계음이 울리고 종이가 천천히 나왔다. 지호는 출력된 서약서를 할머니께 건넸다. 옥남은 안경을 쓰고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다. 법률 용어가 낯설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것은 돌려보내는 약속이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지호가 물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이걸 보내야지. 지호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는 할머니의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했다. 한글의 뉘앙스를 영어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는 최선을 다했다. 번역이 끝나자 그는 서약서와 편지를 스캔했다. 스캐너에서 나오는 빛이 문서를 훑었다. 디지털 파일이 화면에 저장됐다. 지호는 파일 이름을 정성스럽게 입력했다. 스캔본 위로 창밖의 햇빛이 얇게 흘렀다. 빛의 선이 종이 위를 가로질렀다. 마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처럼 보였다. 지호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수신자는 리버사이드 박물관의 큐레이터 부서였다. 그는 정중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글을 썼다. 할머니의 의지를, 유물의 의미를, 그리고 귀환의 필요성을 담았다. 첨부 파일을 추가했다. 편지, 서약서, 그리고 부채와 쪽본의 사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지호는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옥남은 긴장한 표정으로 손자를 보고 있었다. 지호는 조용히 물었다. 보낼까요? 옥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이메일이 전송됐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 순간 집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컴퓨터 펜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옥남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는 교감이 흘렀다. 지호는 노트북을 닫았다. 옥남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구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 햇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기다림이 시작됐다. 답장이 올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다. 옥남은 부채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롭게 멀리. 일주일이 지났다. 지호는 매일 아침 이메일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받은 편지함에는 광고 메일만 쌓여갔다. 옥남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창문 너머를 자주 향했다. 열흘째 되던 아침이었다. 지호가 노트북을 열자 새 메일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리버사이드 박물관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답장 왔어요. 옥남은 서둘러 지호 옆으로 왔다. 그녀의 손이 의자 등받이를 꽉 쥐었다. 지호는 메일을 열었다. 영어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다. 지호가 천천히 번역하며 읽어내려갔다. 박물관 측은 정중한 어조로 감사를 표했다.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옥남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기 기탁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기탁? 그 단어가 방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기증이 아니라 기탁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박물관은 보관만 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옥남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댔다. 그녀의 눈이 허공을 응시했다. 지호는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실망의 그림자가 그녀의 눈가에 어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옥남은 입을 열었다. 기탁 말고 기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의중을 정확히 영어로 옮겼다.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 그것이 할머니의 뜻임을 분명히 했다. 답장을 보내고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사흘 만에 회신이 왔다. 화면에 점 3개가 깜빡이더니 메일 알림이 떴다. 지호가 메일을 열자 더욱 신중한 문장들이 나타났다. 출처 증빙과 보존 조건을 알려달라. 박물관은 유물의 진위와 이력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또한 기증 후 보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당연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옥남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유물을 구입했을 때의 기록이었다. 지호는 식탁을 정리했다. 옥남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다. 노란 종이 위에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날짜, 장소, 금액까지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젊은 날의 남편이 부채를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은 자랑스러워 보였다. 옥남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일기도 있어. 옥남은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다. 가죽 표지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그녀는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유물을 처음 본 날의 감동이 적혀 있었다. 지호는 모든 자료를 식탁 위에 정리했다.
영수증, 사진, 일기, 그리고 부채와 쪽봉까지. 작은 박물관이 식탁 위에 차려진 것 같았다. 이걸 다 스캔해야겠네요. 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각 서류를 정성스럽게 촬영했다. 빛의 반사가 없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일기는 해당 페이지만 따로 찍었다. 작업은 2시간 넘게 걸렸다. 지호는 촬영한 이미지들을 노트북으로 옮겼다. 그리고 폴더를 만들어 파일들을 정리했다. 영수증, 사진, 일기, 유물 이미지까지 각각의 폴더에 분류했다. 파일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하던 지호는 할머니를 보았다. 옥남은 남편의 메모지를 다시 꺼내보고 있었다. 돌아가자라는 3글자가 거기 있었다. 지호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폴더 이름을 입력했다. 리턴 홈. 집. 압축 파일이 만들어졌다. 저장창에 그 이름이 떴다. 옥남은 화면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딱 맞는 이름이었다. 지호는 다시 답장을 작성했다. 이번에는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유물의 출처, 구입 경위, 보관 이력까지. 그리고 압축 파일을 첨부했다. 할머니의 요구 사항도 명확히 적었다. 한국의 국립기관에 완전히 기증하고 싶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거나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문장을 쓰면서 지호의 손끝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기증이 아니었다. 역사의 한 조각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다. 메일을 보내기 전 지호는 할머니께 초안을 보여드렸다. 옥남은 천천히 읽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썼어. 지호가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일이 다시 태평양을 건너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진심과 증거를 싣고 옥남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진은 따로 꺼내두었다.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지호는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이번엔 좀 걸릴 거예요. 자료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었다. 며칠 더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옥남은 손자의 손을 가만히 쥐었다. 그리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보름이 더 지났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지호의 노트북에서 화상회의 알림이 울렸다. 박물관 측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연락이 왔던 것이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옥남은 평소 입지 않던 한복 저고리를 꺼냈다. 남색 저고리에 흰 동정이 깔끔하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를 매만졌다. 지호는 노트북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다. 정각이 되자 화면에 연결 신호가 떴다. 지호가 수락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다. 4개의 작은 창이 화면을 나눠 가졌다. 첫 번째 창에는 중년의 서양 여성이 보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김옥남님. 저는 에밀리 워커, 리버사이드 박물관의 큐레이터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호가 빠르게 통역했다.
옥남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에밀리도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숙였다. 두 번째 창에는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정하고 신중해 보였다. 사토 겐지입니다. 박물관 이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사토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임이 한눈에 느껴졌다. 세 번째 창에는 한국인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친근한 미소로 한국어로 말했다. 반갑습니다. 박문화원의 박도연입니다. 이번 기증권의 한국 측 연락 담당자입니다. 옥남의 얼굴이 환해졌다. 한국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네 번째 창에는 법률 서류를 펼쳐놓은 책상만 보였다. 곧 한 남성이 화면에 들어와 앉았다. 법률 자문을 맡은 제임스입니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회의가 시작됐다. 에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보존 상태도 좋습니다. 지호가 통역하자 옥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는 화면을 공유하며 유물 사진을 띄웠다. 부채와 쪽본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토 이사가 말을 이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조목조목 질문을 던졌다. 유물이 박물관에 들어온 경위, 원소유자의 신원, 합법적 취득 여부까지. 각각의 질문은 신중하고 구체적이었다. 지호가 통역하며 답변을 준비했다. 옥남은 차분하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이 골동품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구입한 것, 그리고 평생 소중히 보관해 온 것까지. 박도연이 한국어로 보충 설명을 했다. 한국 측에서도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 소장품으로서의 이력이 명확합니다. 그녀의 말에 사토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했다. 기증 후의 보존 조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남은 잠시 생각했다. 지호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전시든 기록이든. 지호가 영어로 통역했다. 에밀리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에밀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박물관에서 일하며 수많은 기증자를 만났다. 하지만 옥남처럼 소유보다 의미를 중시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제임스가 법적 문구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기증 계약서의 조항들이 하나씩 설명됐다. 소유권 이전, 전시 권한, 복제 허가, 대여 조건까지. 복잡한 법률 용어가 화면을 채웠다. 박도연이 한국어로 쉽게 풀어 설명했다. 옥남은 각 조항을 신중히 들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물었다. 박도연은 인내심 있게 답했다. 1시간 넘게 회의가 이어졌다. 각자의 언어가 화면을 오갔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억양의 영어까지.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사토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보존 장소는 한국의 어느 기관을 희망하십니까? 옥남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박도연을 바라보았다. 박도연이 설명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보존시설이 우수합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들이 결정해 주세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 바랍니다. 그 말이 통역되자 화면 속 네 사람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에밀리는 눈가에 감동이 어렸다. 사토는 서류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화면 속 네 개의 창 사이로 묘한 연결이 만들어졌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입장이었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유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지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부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옥남은 화면 속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이 신뢰를 주었다. 에밀리가 말했다. 다음 주에 정식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서명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도연이 덧붙였다. 한국에서도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네 개의 화면에 각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 그림자들이 겹치며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귀환의 길이었다. 화상회의가 종료됐다. 화면이 꺼지며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옥남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호는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옥남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계약서에 서명이 오갔고 서류가 정리됐고 날짜가 정해졌다. 유물은 정식으로 귀환하기 전 리버사이드 박물관에서 작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옥남을 초대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옥남과 지호는 택시를 타고 박물관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높은 빌딩, 넓은 강, 그리고 가로수 길. 옥남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리버사이드 박물관은 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다. 유리와 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빛을 머금고 있었다. 정문을 들어서자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옥남을 보자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옥남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에밀리는 그들을 홀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 큰 문이 열렸다. 그 안에 메인 홀이 펼쳐졌다. 홀은 예상보다 넓었다. 높은 천장에서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다. 유리창 너머로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다. 바닥은 밝은 나무로 마감되어 있었다. 옥남의 발소리가 넓은 공간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홀 중앙에는 전시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투명한 유리 안에 부채와 쪽본이 조심스럽게 진열돼 있었다. 조명이 부채의 금박을 비추자 오래된 빛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옥남은 케이스 앞에 멈춰섰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 이제 전시품이 되어 있었다. 낯설면서도 당연한 풍경이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젖어갔다. 사토 이사가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다. 박도연도 한국에서 함께 왔다. 그녀는 옥남의 손을 잡았다. 오늘 멋진 날이 될 거예요.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목에 걸려 있었다. 에밀리가 작은 무대 쪽을 가리켰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그는 이날을 위해 몇 주 동안 연습했다. 아리랑 변주곡이었다. 할머니를 위한, 그리고 귀환하는 유물을 위한 음악이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에밀리는 조용히 동선을 정리했다. 사람들이 홀 가장자리에 섰다.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옥남은 무대 앞에 섰다. 마이크는 없었다. 필요하지 않았다. 홀의 음향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 깊숙이 공기가 차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심가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다. 옥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목소리였다. 낮게 시작한 노래는 점점 높아졌다. 홀의 공기가 그 목소리를 감쌌다. 노래는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유리창을 타고 강물 쪽으로 흘러갔다. 나무 바닥을 따라 사람들의 발밑까지 스며들었다. 지호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활이 현을 스쳤다. 아리랑의 선율이 할머니의 목소리와 만났다. 두 소리가 서로를 감싸고 어우러졌다. 관객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노래는 언어를 넘어섰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의 정서를 느꼈다. 전시 케이스의 조명이 붓의 금박에 반사됐다. 빛이 홀 천장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부채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옥남의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짜낸 힘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삶을 살아오며 쌓인 자연스러운 힘이었다. 지호의 바이올린이 변주를 더했다. 전통 선율의 서양 화성이 얹혔다. 과거와 현재가 동양과 서양이 그 순간 하나가 됐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홀 전체가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옥남은 마지막 음을 길게 뽑았다. 그 소리가 홀을 가득 채우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깨지기 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에밀리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사토 이사가 따라쳤다. 그리고 관객들의 박수가 물결처럼 번졌다. 박수 소리가 유리 천장을 타고 울렸다. 옥남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지호도 화를 내리고 인사했다. 박수는 오래 계속됐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에밀리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옥남의 손을 잡았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옥남은 미소로 답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음악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다. 사토 이사가 다가와 정중히 악수를 청했다. 옥남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사토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옥남은 그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도 감동이 어려 있었다. 홀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리벽에 첫 물방울이 맺혔다. 투명한 빗줄기가 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관객들이 하나둘 전시 케이스 쪽으로 다가갔다. 부채와 쪽본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다. 에밀리는 조용히 안내했다. 지호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전시 케이스를 향하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호가 다가와 물었다. 옥남은 고개를 돌려 손자를 보았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홀의 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비구름 때문에 햇빛이 약해졌다. 하지만 전시 케이스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다. 부채의 금박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시간의 금빛이 홀을 한번 쓸고 지나갔다. 과거와 현재가 이별과 귀환이 그 빛 속에서 만났다. 공연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옥남은 홀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다. 지호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관객들은 여전히 전시 케이스 주변에 모여 있었다. 에밀리가 작은 회의실 문을 열며 손짓했다.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시간이었다. 옥남은 천천히 일어났다. 지호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회의실은 아담했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강물이 보였다.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기증서약서, 소유권 이전 동의서, 보존 조건 명시서까지 각 문서마다 여러 언어로 작성된 버전이 준비돼 있었다. 사토 이사가 의자를 권했다. 옥남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지호는 그 옆에 섰다. 에밀리와 박도연도 자리를 잡았다. 제임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준비를 마쳤다. 사토가 서류를 하나씩 펼쳤다. 그는 각 문서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도연이 한국어로 통역했다. 법률 용어들이 쉬운 말로 바뀌어 옥남에게 전달됐다. 이 서약서는 유물의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도연의 설명이 이어졌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에밀리가 덧붙였다. 리버사이드 박물관은 유물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운송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귀환 과정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지호가 통역하자 옥남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에밀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제임스가 마지막 조항을 짚었다. 여기 특별 요청 사항란이 있습니다. 기증자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옥남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돌아가자라는 글귀 옆에 그녀가 새로 쓴 문장이 있었다. 옥남은 메모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 표현을 남기고 싶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전시 설명문에 이 말을 넣어주세요. 박도연이 영어로 통역했다. 에밀리는 메모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글씨와 옥남의 글씨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세대의 바람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다. 이 표현을 보존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리턴 홈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사토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증자의 뜻을 영구히 기록하겠습니다. 옥남은 서약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한글로 된 버전을 한 줄 한 줄 따라갔다. 모든 조항이 명확했다.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펜을 꺼냈다. 남편이 즐겨 쓰던 만년필이었다. 검은색 몸통에 금색 장식이 있는 펜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 써졌다. 옥남은 펜 뚜껑을 열었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렷이 울렸다. 그녀는 펜 끝을 서약서의 서명란에 가져갔다. 기증인 김옥남. 그녀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다. 획 하나하나가 힘 있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역사에 서명하는 것 같았다. 이름 옆에 그녀는 한 줄을 더 적었다. 공동명의 김도윤. 남편의 이름이었다. 비록 그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 결정은 두 사람이 함께 내린 것이었다. 옥남은 남편의 이름을 쓰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호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옥남은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에밀리는 서약서의 마지막 줄을 조용히 가리켰다. 거기에는 옥남이 요청한 문장이 영어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었다. 이 표현을 그대로 남길까요? 돌아가야 한다. must return home.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다. 네. 꼭 남겨주세요. 그게 이 유물의 의미니까요. 사토 이사는 서약서를 정중히 받아들었다. 그는 문서를 한번 훑어본 뒤 가벼운 고개를 숙였다. 귀한 결정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형식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옥남은 그 진심을 느꼈다. 박도연이 한국어 버전 서약서에도 서명을 받았다. 옥남은 다시 한번 만년필을 들었다. 같은 이름을 같은 마음으로 적었다. 두 개의 서약서가 완성됐다. 제임스가 문서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기계음이 잠깐 회의실을 채웠다. 디지털 파일이 생성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됐다. 이제 이 서약은 영구히 보존될 것이었다. 에밀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원본 서약서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옥남에게 건넸다. 이 사본은 보관하세요. 기증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옥남은 봉투를 받아 가슴에 안았다. 종이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지호가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옥남도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안도와 뿌듯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회의실 밖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관객들이 여전히 홀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약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토가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짧고 깊은 박수였다. 옥남이 회의실에서 나오자 관객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에밀리가 옥남을 홀로 안내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옥남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지호는 할머니를 따라 걸었다. 전시 케이스 옆에 도착했을 때 빛이 다시 바뀌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부채의 금박이 그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다. 옥남은 케이스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유리에 손을 가져다 댔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부채가 있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잘 가. 옥남은 작게 속삭였다. 그 말은 작별이자 축복이었다. 부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빗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홀의 조명이 한 칸 밝아진 듯했다. 아니, 실제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진 것이었다. 옥남의 얼굴에 평화가 내려앉았다.
서약식이 끝나고 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의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앞쪽에는 작은 연단이 놓여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옥남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지호가 옆에 앉아 통역을 도울 준비를 했다. 에밀리가 마이크를 점검하고 박도연이 자료를 정리했다. 사토 이사는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관객석에는 박물관 관계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다. 기증은 환영할 일이었지만 절차와 조건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다. 에밀리가 마이크를 잡고 간단히 소개를 했다. 그리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손이 올라갔다. 중년의 남성 큐레이터였다. 유물의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송된 후 보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토 이사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 시설 사진이 나타났다. 한국 수장고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온도 20도, 습도 50%를 유지하는 항온항습 시설입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다. 보존 용기의 재질, 정기 점검 주기, 전문 인력의 관리 체계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다. 박도연이 보충했다. 한국의 국립박물관은 유네스코 보존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박물관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두 번째 손이 올라갔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다.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개인 소장품이 국가기관으로 넘어가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임스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법률 문서를 보여줬다. 소유권은 기증으로 이전됩니다. 기증자 김옥남 씨와 남편고 김도윤 씨의 공동 명의로 취득한 유물이며 모든 출처가 합법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는 구입 영수증, 소유 이력서, 감정서를 차례로 제시했다. 각 문서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개인이 국가의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임스의 설명에 연구원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질문이 나왔다. 나이 든 교수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공공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수장고에만 보관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약속드립니다. 고해상도 스캔과 3D 모델링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유물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스크린에 샘플 이미지가 떠올랐다. 부채의 360도 회전 이미지와 세밀한 확대 사진이었다. 금박의 질감까지 생생하게 보였다. 박도연이 덧붙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순회 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았다.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운송 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복제본 제작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각 질문마다 준비된 답변이 나왔다. 사토, 에밀리, 박도연, 제임스가 번갈아 가며 설명했다. 문장들이 서로를 지탱했다. 하나의 질문에 여러 사람의 답변이 쌓여 올라가며 신뢰를 만들었다. 옥남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체계적인 귀환이었다. 관객석의 반대 표정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눈빛이 많았다. 하지만 하나씩 답변을 듣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그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10번째 질문쯤 되었을 때 사토 이사가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다. 그는 지금껏 관찰자처럼 있다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김옥남 씨께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왜 지금인가요? 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옥남에게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제 힘으로. 그 짧은 문장이 홀을 가득 채웠다. 지호가 영어로 통역했다. While I'm alive, by my own will. 옥남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제 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제가 죽고 나면 누가 이 의미를 알까요? 손자가 알까요? 증손자가 알까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골동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직접 보낸다면 이야기가 남습니다. 박도연이 한국어를 영어로 정확히 옮겼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제 남은 책임입니다. 옥남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홀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경건했다. 사토 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다. 에밀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박도연은 옥남의 손을 꽉 쥐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 그러다 점점 많아졌다. 결국 전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옥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박수는 오래 계속됐다. 박물관의 높은 천장이 그 소리를 받아 울렸다. 홀의 조명이 한 칸 더 밝아진 듯 했다. 아니,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졌다. 의심이 신뢰로, 질문이 지지로 바뀌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많은 이들이 옥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하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옥남은 모든 이에게 정중히 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빛이 홀을 물들였다. 전시 케이스 속 부채가 그 빛을 받아 마지막으로 환하게 빛났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홀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다. 무대 뒤편 계단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합창단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검은색과 흰색의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에밀리가 조명을 조절했다. 무대 쪽이 밝아지고 객석은 은은하게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합창단은 20명 정도였다.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계단 위에 단을 맞춰 섰다. 지휘자가 앞으로 나왔다. 홀 벽면에 프로젝터가 켜졌다.
하지만 자막은 없었다. 대신 작은 아이콘들이 흘러갔다. 음표, 산, 강물, 부채의 형상, 언어 없이 느낌만 전하는 이미지들이었다. 지휘자가 손을 들었다. 합창단원들이 숨을 고르며 준비했다. 그리고 지휘봉이 내려왔다. 첫 화음이 홀을 채웠다. 낮은 음부터 시작해 천천히 쌓여 올라갔다. 남성 파트가 기둥을 세우고 여성 파트가 그 위에 지붕을 얹었다. 소리의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지호는 무대 한쪽에 섰다. 그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활을 현 위에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활을 당겼다.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아리랑이 아니었다. 서양 화성과 리듬이 섞인 새로운 형태의 아리랑이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소리였다. 합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어 가사가 먼저 나왔다. 소프라노의 맑은 목소리가 선두에 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뒤를 테너와 베이스가 받쳤다. 이어서 영어 가사가 겹쳐졌다. 같은 멜로디 위에 다른 언어가 얹혔다. 오버 더 마운틴, 크로싱 더 스트림. 두 언어가 서로 어우러지며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다. 옥남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합창의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지호의 바이올린이 그 사이를 헤엄쳤다. 관객들의 어깨가 노래에 맞춰 움직였다. 의식하지 않았지만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다.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합창단이 진양조 리듬으로 전환했다. 느린 장단이 시작됐다. 지호의 바이올린도 속도를 늦췄다. 활이 현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다. 소리가 길게 늘어났다. 옥남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대로 천천히 걸어갔다. 에밀리가 길을 열어주었다. 옥남은 합창단 앞에 섰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진양조 아리랑의 첫음을 길게 뽑았다. 낮은 음부터 시작했다. 목소리가 배에서 올라와 가슴을 거쳐 입 밖으로 나왔다. 합창단이 옥남의 목소리를 바쳤다. 그들은 화음으로 받침을 만들었다. 옥남의 독창이 그 위에 올라탔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목소리가 자유롭게 흘렀다. 관객들은 완전히 몰입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감정이 언어를 넘어섰다. 슬픔과 그리움, 희망과 결단이 노래 속에 녹아 있었다. 지호의 바이올린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활이 빠르게 움직였다. 음들이 쏟아져 나왔다. 합창단도 크레센도로 올라갔다. 소리의 벽이 높아졌다. 옥남의 목소리가 그 위를 넘어섰다. 그녀는 마지막 고음을 향해 올라갔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했다. 순간 모든 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합창, 바이올린, 독창이 완벽한 화음을 이뤘다. 홀 전체가 그 울림으로 가득 찼다. 유리 천장이 잔잔히 떨렸다. 노래가 점점 작아졌다. 지휘자가 손을 천천히 내렸다. 소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것은 옥남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끝을 맺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여운을 깨고 싶지 않았다. 에밀리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다. 리버사이드 박물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했다. 김옥남님께서 기증하신 유물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역사의 회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졌다. 관객들이 일어섰다. 합창단원들도 박수를 쳤다. 사토 이사가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옥남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옥남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쌌다. 사토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도연도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옥남을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지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갔다. 옥남은 손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다. 박수 소리가 유리 천장을 타고 울렸다. 소리의 파동이 벽을 따라 퍼져나갔다. 홀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는 것 같았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벽에 첫 점을 찍었다. 하나, 둘, 셋.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 흐름이 됐다. 옥남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모습이 눈물 같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 같기도 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낮고 긴 울림이었다.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에밀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역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다시 한번 터졌다. 이번에는 더 길고 뜨겁게 이어졌다. 옥남은 무대 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합창단원들, 관객들, 박물관 관계자들, 그들 모두가 이 순간을 함께 만들었다. 지호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해냈어요, 할머니.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성의 눈물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홀 안은 따뜻했다. 사람들의 온기가, 박수 소리가, 그리고 음악의 여운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박물관 지하의 보존 작업실은 분주했다. 긴 테이블 위에 흰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특수 제작된 목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단순했지만 견고했다. 나무의 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소박한 디자인이었다. 에밀리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부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접힌 부채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무거웠다. 보존 전문가가 특수 용지를 펼쳤다. 산성이 없는 종이었다. 부채를 감싸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용지를 부채 주위에 조심스럽게 감았다. 종이가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다. 쪽본도 같은 방식으로 포장됐다. 얇은 종이 묶음은 별도의 보호 케이스에 넣어졌다.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였지만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특수 소재였다. 옥남과 지호는 작업실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옥남의 손이 가슴팍에서 꼭 쥐어져 있었다.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에밀리가 포장된 유물들을 상자에 넣었다.
빈 공간에는 완충제가 채워졌다. 하지만 일반적인 스티로폼이 아니었다. 천연솜과 무산소 포장재가 사용됐다. 상자 뚜껑 안쪽에는 작은 라벨이 붙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련 번호나 바코드가 없었다. 대신 작은 화살표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방향을 뜻하는 화살표, 집으로 향하는 화살표였다. 보존 전문가가 뚜껑을 천천히 닫았다. 목재가 맞물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침표 같았다. 한 장의 끝이자 다음 장의 시작이었다. 상자를 운반용 트럭으로 옮기는 시간이 왔다. 2명의 운송 전문가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작업실 문이 열렸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옥남과 지호가 뒤를 따랐다. 에밀리와 사토도 함께 걸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지하 1층, 1층, 그리고 로비층. 문이 열리자 넓은 로비가 나타났다. 로비 밖에는 특수 운송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흰색 차체에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차량이었다. 트럭 뒤쪽 문이 열려 있었다. 상자가 트럭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이미 고정 장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상자가 제자리에 놓이자 벨트로 단단히 고정됐다. 어떤 충격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옥남은 트럭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 이제 떠난다. 태평양을 건너 긴 여행을 시작한다. 그녀는 한 걸음 트럭 쪽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상자 모서리를 살짝 쓸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이 전해졌다. 잘 다녀와. 옥남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단단했다. 떨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각오했다. 이별은 슬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다. 지호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옥남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다. 에밀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운송 서류, 보험 증서, 세관 신고서까지 모든 문서가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각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다. 운송 경로, 보험 가액, 수령 담당자 모두 확인됐습니다. 사토가 보험 증권을 접어 상자 옆 서류함에 넣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주머니에 넣어진 서류가 상자와 함께 여행할 것이었다. 박문화원 직원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한국에서 특별히 파견된 사람이었다. 그는 상자를 꼼꼼히 살폈다. 외부 손상 여부, 라벨 부착 상태, 고정 장치까지 완벽합니다. 인수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에밀리가 서류에 서명했다. 사토도 이사 직인을 찍었다.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완료됐다. 트럭 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배기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아직 쌀쌀한 아침 공기였다. 박물관 직원 몇 명이 로비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트럭 주변에 줄지어 섰다.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트럭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유압 장치가 작동하며 문이 올라갔다. 상자가 점점 보이지 않게 됐다. 옥남은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긴 여정의 한 구간이 끝났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박물관 정문을 빠져나갔다.
강변도로로 접어들었다. 아침 햇살이 트럭 지붕을 비췄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다. 에밀리, 사토, 박물관 직원들 모두가 작별을 고했다. 옥남도 손을 들어 흔들었다. 지호도 함께 손을 흔들었다. 트럭이 멀어져 갔다. 점점 작아졌다. 결국 건물 모퉁이를 돌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박수가 일었다. 짧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다.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는 박수였다. 옥남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에밀리가 옥남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곧 고향 땅을 밟을 거예요.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좋은 날씨였다. 여행하기에 완벽한 날이었다. 사토가 다가왔다.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착 즉시 방문하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옥남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할머니를 보며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옥남은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다. 없어. 이게 맞는 일이야. 두 사람은 박물관을 나섰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옥남은 걸으며 생각했다. 지금쯤 상자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까? 곧 비행기에 실려 하늘을 날 것이다. 태평양을 건너 고향으로. 잘 가. 옥남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다.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갔다. 멀리 트럭이 향한 방향으로. 지호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귀환의 길이 시작됐다. 그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방향이 정해져 있었다. 집으로, 고향으로, 제자리로. 한 달이 흘렀다.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수장고에는 새로운 상자가 도착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지하보존실.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항온항습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온도계는 정확히 섭씨 2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보존 전문가들이 목재 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렸다. 상자에는 여전히 작은 화살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화살표. 그 화살표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다. 박도연이 장갑을 끼고 상자 옆에 섰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목재가 벌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완충제가 제거되고 보존 용지가 펼쳐졌다. 부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달간의 긴 여행에도 상태는 완벽했다. 접힌 부채살 사이로 한지의 결이 보였다. 금박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보존 전문가가 확대경을 들고 세밀히 살폈다. 균열은 없는지, 변색은 없는지, 곰팡이 흔적은 없는지.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오히려 박물관의 전문적인 관리 덕분에 더 안정된 것 같았다. 쪽본도 꺼내졌다. 얇은 종이 묶음은 투명 케이스에서 조심스럽게 분리됐다. 한지 특유의 질감이 살아있었다.
먹으로 쓴 글씨는 수백 년이 지났어도 또렷했다. 상태 최상, 영구 보존 가능. 전문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기록됐다.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성공적인 귀환이었다. 작업실 밖 모니터실에서 옥남이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지호가 옆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수장고 내부가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옥남은 화면 속 부채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는 것이었지만 마음은 가까웠다. 부채가 제자리를 찾았다. 개인의 소장품에서 국가의 문화재로, 사적인 기억에서 공적인 역사로. 박도연이 모니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옥남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다. 완벽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박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문화재청 등록증과 국립박물관 소장품 증서가 들어 있었다. 공식 문서였다. 이제 부채와 쪽보는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 후보로 등록될 것이었다. 참, 이것도 드릴 게 있어요. 박도연이 작은 상자를 하나 더 꺼냈다. 옥남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 메달이 들어 있었다. 문화재청 공로 메달이었다. 옥남은 고개를 저었다. 메달은 사양하겠습니다. 박도연이 당황했다. 하지만 이건 기증자에게 드리는 당연한.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옥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메달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 마음의 평화, 책임의 완수, 그리고 역사에 참여했다는 의미. 박도연은 옥남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담담함이 있었다. 그녀는 메달 상자를 천천히 닫았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지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화면에는 부채가 새로운 보존 케이스에 안치되는 모습이 나왔다.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였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이었다. 부채가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놓였다. 각도가 조정되고 조명이 켜졌다. 은은한 빛이 금박을 비쳤다. 부채가 숨을 쉬는 것처럼 빛났다. 옥남은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젖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완성의 눈물이었다.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안도감이었다. 지호가 할머니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옥남은 손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는 거야. 지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할머니의 말은 부채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도 기억도 역사도 모두 제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옥남은 미소 지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더 깊이 젖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박도연이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할머니와 손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모니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할머니와 손자. 화면 속에서는 보존 전문가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쪽본도 케이스에 안치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겠네요.
지호가 말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모두의 것이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조용히.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수장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보존 작업이 완료된 것이었다. 이제 부채와 쪽보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었다. 온도 20도, 습도 50%. 완벽한 조건 속에서 옥남은 천천히 일어났다. 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모니터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옥남은 창밖을 보았다. 박물관 정원에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었다. 봄이 무르익고 있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다. 할머니, 점심 드시러 갈까요? 지호가 물었다. 옥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두 사람은 박물관을 나섰다. 봄볕이 따사로웠다. 바람은 부드러웠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옥남은 걸으며 생각했다. 남편이 남긴 메모. 돌아가자. 그 약속을 지켰다. 부채는 돌아갔다. 역사는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그녀도 돌아갈 수 있었다. 일상으로, 평범한 날들로, 손자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날들로.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다. 옥남의 걸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깨의 무게가 내려간 것 같았다. 평생 짊어졌던 책임을 내려놓은 가벼움이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시죠? 지호가 다시 한번 물었다. 옥남은 걸음을 멈추고 손자를 바라보았다. 후회? 하나도 없어. 이게 맞는 일이었어. 남편도 이렇게 하길 바랐을 거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옥남은 남편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다.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거리를 따라 햇빛을 따라 앞으로 계속 새로운 날들을 향해. 멀리 박물관 건물이 보였다. 그 안 어딘가에 부채가 있었다. 제자리에 돌아온 부채가. 이제 그것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모두의 역사였다. 옥남은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작별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였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 바람은 과거에서 불어왔지만 미래를 향해 흘러갔다. 귀환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